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분석하는 사건 이야기 크라임. (2005년 5월 30일) 늦은 밤 23 딸에게서 벌써 연락이 왔어야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불안해진 어머니는 이리저리 연락을 돌려봤지만 황인희 씨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경찰서에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딸의 직장 상사인 인사과장 이 씨였습니다. 그가 황인희 씨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고 자수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문득 어제 걸려온 회사의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회사의 최 팀장이 난데없이 집에 별일 없냐는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직장 후배 고 씨가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후 사건의 뒤에는 회사의 그림자가 짙게 끼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공기업에 입사해서 즐거워하던 황인희 양의 마지막엔 생각도 못한 회사의 뒷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을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사건을 좀 다룰 건데요. 더욱 좀 자리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피해자의 어머니이신 유미자 어머니께서 좀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좀 사건을 다시 또 복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큰 마음 먹고 나와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속으로 좀 따뜻하게 좀 마음속으로 좀 박수를 치면서 어머님을 같이 좀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일을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크루께서 철산 로키님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머님이 아직도 지금 해소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발언을 하고 계신다라고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머님께 한번 연락을 해서 이렇게 어머님을 좀 만나 뵙고 그리고 이렇게 또 방송을 하기로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날카로운 범죄 분석. 배상훈의 범죄 분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었습니다. 황인희 양은 2002년 명지전문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졸업도 전에 2003년 8월 1일 들어가기도 힘든 공기업에 교수 추천으로 입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쁘고 자랑스러운 딸이 그렇게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2005년 5월 30일 벌써 퇴근했어야 할 딸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받지 않았고 밤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애타는 심정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인 31일 오후 2시 회사 후배인 고 씨에게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고 씨가 퇴근하는 황양을 자취집에 있는 서현역까지 태워다 줬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래도 집에 갔구나,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31일 오전 8시 35분 황인희 양의 본가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의 최 팀장이었습니다. 최 팀장은 황인희 양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없다고 하자 시험지를 어느 곳에 두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다며 집에는 별일이 없냐라고 벼랑간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시간에 집으로 전화해 집에 있냐고 묻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곧 회사에 도착할 아이를 집에 있냐고 묻는다는 게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오후 차를 태워줬다는 동료 고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고 씨는 다시 입을 열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신이 황인희 양을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직장 상사인 당시 39살 인사과장 이 씨가 나타나 갑자기 황인희 양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차에 우격다짐으로 태우고 갔다는 것입니다. 말려보려고 했지만 워낙 거칠게 굴어 그냥 그렇게 그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님 당시 밤에 상황이 어떠셨는지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실종 당시. 핸드폰 연락도 안 됐고, 네. 그러고는 밤이 새서 아침이 됐고,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회사 팀장한테 전화가 오고, 또 고한테 전화가 연결이 됐는데, 오후 연결이 됐는데, 네. 서현동 버스 정류장까지만 태워다 줬다까지만 얘기를 하고, 네. 그 인사과장 이역이 납치를 해서 끌고 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그때는 그 부분에 네.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해줬으면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서 네. 또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 사실은 감추고 있다가 태워다 줬다는 맥락 때문에, 그러니까 이 네. 회사의 위치랑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태워다 주게 됐는지. 회사 거기는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 되고 네. 택시 같은 것도 이렇게 불러야 하나 들어오고 회사 경내가 너무 넓어서 네. 그 회사 본사 건물에서 정문까지 나오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네. 또 인력개발원에서 정문까지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회사가 외딴 곳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전혀 다른 차가 뭐 지나다니거나 이러는 교통이 아주 안 좋은 것이어갖고 네. 밤 10시까지 그날 당직을 시켰는데 황인희 양은 당시에 차가 없었죠? 차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얼마 전부터 엄마 차 좀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냥 면허증만 따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먼 데까지 차를 뭐 사줄 형편도 안 됐고 네. 걱정되고 하니까 네. 의사 줬었는데 그런 불편한 게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회사에서 다음날 오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좀 꺼림칙하셨다고요? 네, 애가 안 들어와갖고 네. 밤을 새갖고 예민해져갖고 있는데 전에는 회사에서 전화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니지 바꿔달라. 네. 호칭도 없이 그러면서 시간을 딱 보니까 8시 35분이에요. 네. 그런데 시험지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 이런 것도 핸드폰이 있는데 네. 집으로 전화해서 물어볼 일이 아니잖아요. 네. 뭐 그렇게 급박한 것도 아니고. 출근 시간은 9시까지였나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거기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거의 2시간 정도 출근 시간이. 그럼 그 시간에는 원래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시간이네요. 네. 그러는데 시험지는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다. 이러는 그 질문 내용도 이상했고. 네. 그러고는 집에 별일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 해본 적도 없는데 네. 집에 별일 없냐라는 그 질문도 너무 의아했고 너무 이상했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일단은 누가 봐도 사실은 다음날 오전에 이렇게 전락 온 거, 그리고 밤에 무슨, 뭐 누가 데려갔다고 하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고 씨하고 네. 최 팀장이랑 네. 그리고 인사과장 네. 3명이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최 팀장이라는 사람이 바꿔달라고 한 거는 확인하려고 전화했다고 전체적으로 바뀐 상황에 대해서 황 씨의 집에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전화를 물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고 씨는 거짓말을 한 거고 네. 고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은 어떤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 인사과장 이게 3명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고 네. 떠본 것 같아요. 근데 왜 떠보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떠보려는 이유는 이제 네.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네. 그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처리할지를. 만약에 이게 대응 이제 방향을. 예, 폭행 사건이든 네. 어떤 사건이든 자기들이 이제 어떤 걸 인지를 하고 있을 때 그 네. 인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네. 그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제 이런 대기업 같은 데의 관리직들은 그거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피해자 측에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것에 예.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 바로 실종 신고를 했는지. 네. 그죠? 바로 실종 신고를 했으면은 그 실종 신고한 거에 따라서 경찰이 회사로 연락들이 닥치거나 아니면 연락이 네. 오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 회사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랬을 때 자기네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을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뭐 사실 뭐 이게 사라진 다음 날 아침에 전화를 이유가 없잖아요. 네. 뜬금없이. 그죠? 기다리면 되는 거를.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하는 조금 있으면 저 출근할 사람을 왜
엉뚱하게 그런 시험지 얘기도 묻고.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해서 확인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8시 35분에 전에. 제가 네. 그 고든이 남자들은 보통 9시여도 출근을 일찍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든이 그날 따라 뭐 더 일찍 출근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최기현 팀장한테 네. 어제 인사과장이 황인희를 납치해서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기현 팀장이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아라. 집에도 연락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그러고는 저희 집에 전화를 한 거였어요. 네. 8시 35분에 네. 황인희 뭐 시험지 어디다 뒀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다는 거는 핑계였고 네. 네. 저희 집 동태를 살펴보려고 전화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든이 최기현 팀장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어저께 네. 상황을. 근데 팀장하고 고든하고 이 사태를 얼렁빨랑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 동태만 살피고 숨기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이 급박한 상황인데. 둘은 고 씨하고 최 팀장이 네. 인사팀장이 그 짓을 하게 된 부분을 그러니까 강제로 납치를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최 팀장이나 고 씨는 인사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네. 그러니까 회사 내 소문도 있겠고.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일어났던 스토리를 좀 알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런 회사에 얘네들은 네. 소문이 금방 돌아요. 네. 저 인사과장 저 별론데 뭐 예를 들면은 네. 이런 거다 아니면 뭐 좀 사고 뭉친데 아니면 뭐 조금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낌새만 채도 이건 좀 큰일인데? 라는 생각을 금방 했을 수 있죠. 최 팀장이나 사람. 그래서 공기업들이 안에 접근하기 힘든 건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이) 지난 6월 2일 인사과장 이 씨가 원주 경찰서에 들어섰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에 따라 시신이 있다는 곳으로 출동하였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봉리의 한 지방도로. 도로에서 4m가량 떨어진 야산에 아카시아와 쌀이나무까지 등으로 덮여있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황인희 양이었습니다. 자수 4시간 뒤에 쓰여진 원주지방서의 검찰 전달용 지취 건의서의 내용입니다. 원주 성지병원 문진수 의사의 사망 소견. 변사자는 위 발견 장소에서 머리를 도로 쪽으로, 다리를 야산 쪽으로 하고 상의 검은색 나시티, 하의 검은색 스커트를 착용하고 맨발인 상태로 누워 있었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넥타이로 변사자를 끈졸림사함으로 인해 목의 사큰과 우측 앞면, 목 좌측 뒤, 좌측 뒤 어깨 부위, 양쪽 무릎에 찰과상인 상태에서 나뭇가지와 낙엽에 덮여 있었음. 사건 개요 5월 31일 00시 30분경 경기 양평군 지방도로상에서 자신의 산타모 승합 차량 내에서 약 10개월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던 그녀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귀가하는 것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경기 양평 방면으로 운행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도중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거짓말하고 앞으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겠다고 말한 후 다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잠을 청하는 것에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량을 도로 옆에 정차하고 뒷좌석에 있던 넥타이를 양손에 잡고 잠을 자고 있던 그녀의 목을 졸라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에 유기한 것임. 네, 그 앞에서 나왔던 그 인사과장 이 씨의 자수, 그리고 그 자수를 한 것에 좀 바로 이어서 몇 시간 뒤에 쓰여진 건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먼저 교수님께 질문을 이번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사망 소견서, 사건 개요서에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좀 부자연스러움이 좀 발견되는 건 없습니까? 부자연스러운 게는 모르는 놈이 쓴 거죠. 의사가 모르는 놈이 쓴 거죠. 사망 소견은. 네. 사망 소견을 보면은 스커트, 나시티 있고 끈졸림사 뭐 이렇게 쭉 썼고 뭐 뒤에 철가상 덮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말하자면 하체에 검안을 한 거예요. 검안. 네. 검안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사건 개요라는 것 자체는 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사과장 이 씨가 자기 진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네. 이 안에 이제 본인 진술에 의하면 네. 피해자와 내연 관계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다투다가 여러 가지 흥분해서 자기가 죽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이제 이 검안의 상황과 연결이 됐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전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말하자면은 자기가 얘기를 하듯이 자고 있는 여자를 자신의 넥타이로 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하면은 뒤에 찰과상이라든가 아니면 연결되는 부위의 그 상흔이 어떻게 났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고 네.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사체 발견 상황에 출혈, 소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흙 같은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런 거를 써야지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건 사망 소견하고 사건 개요가 네.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사건 개요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어떤 다툼, 어떻게 보면 좀 큰 다툼인 것 같아요. 앞에 약간 묘사된 바에 의하면. 근데 그 다툼 이후에 잤다. 이 여자가 잤다. 이렇게 막 얘기를 쏴붙이고 다시 잤다라고 하는 이 심리가 너무 갑자기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사건 개요를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네. 여자를 죽여야 되는데 다른 이유 없이 다른 어떤 방법 없이 끈으로 목을 졸라 죽여야 되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가 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야지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을 안 해버리니까 지금 사건 개요랑 사체의 검안이 완전히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네. 이게 뭔가 좀 누가 처음에 들어도 이게 뭔가 이상하게 이상한 게 느껴지는. 아니라 네. 이걸 이렇게 쓴 놈, 아이고 참. 네. 이게 부자연스러움이 네. 아니라 이거는 뭐 이렇게 써. 이거는 사망 소견을 쓴 놈이랑 네. 그 개요를 작성한 사람이 전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망 소견은 사망 소견이고 네. 사건 개요는 그냥 경찰에 받아 적은 거를 받아 적은 거 진술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피의자 진술서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망 소견과 사건 개요가 안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안 맞는 거를 어떻게 둘 중에 하나 조정을 하든가. 네. 이걸 이제 둘을 갖다 주면은 검찰이 이게 뭐야? 사망 소견이 안 맞잖아라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검사가. 네. 이거는 하여튼 예. 네, 알겠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2005년 6월 1일 어머님은 이상하게도 피의자 본인이 자수를 하기 전에 회사에서 피의자 이 씨를 해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고 인사명령에는 아무런 해고 사유도 없이 단 한 문장 해고를 명함이라는 것만 적혀 있었습니다. 해고 사유도 없는 이 해고 덕분에 피의자 이 씨는 자수를 할 때 이미 회사 사람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후에 인터뷰 내용입니다. 회사 측은 이 과장의 부하 직원 살인사건으로 회사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 등에 있어서 대한송유관본사 인사과장 이아무개와 전 직장 이아무개라고 표시되는 것은 회사 이미지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후에 임원진 4명이 사건을 담당했던 원주경찰서에 다녀간 것을 어머님이 확인하였습니다. 어머님 후에 인터뷰입니다. 피해자인 우리 가족에게 경찰이 살해 사실을 알려온 시간은 자수 시간에서 4시간이 경과한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회사에는 이 과장이 자수한 지 30분 만인 밤 7시경에 알렸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을 인지한 경찰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을 텐데도 가해자 측 회사에 먼저 알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틀 뒤 임원진은 경찰서 방문 이후 피의자 이 씨는 특별 인사명령으로 재직기간 동안의 업적을 감안하여 해고권을 취소하고 면직 처리를 한다는 조처가 내려집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2008년 사실조회 요청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당사는 망 황량의 사망사고를 접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이 과장에 대하여 2005년 6월 1일자로 해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당사 규정상의 위반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회사의 좀 이상한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인사과장 이용석이 자수하기도 전에 네. 해고 조치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사과장 이용석은 일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수를 했어요. 그런데 일과 시간 전에 벌써 자수하기도 전에 해고 조치가 벌써 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먼저 알고 있었다. 그렇죠. 선생님, 이거는 아무래도 뭐 당연하죠. 네. 뭐 그건 뭐 기본적으로 뭐 나중에 말씀하시겠죠. 원주라는 도시, 원주라는 데와 네. 성형공사가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왜 원주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 연결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경찰서보다 먼저 자수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는 이 과장이 뭐 그 사이에 회사에 먼저 연락을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최 팀장이 연결이 되겠죠. 최 팀장. 최 팀장이 네. 뭐가 낌새를 챘겠죠. 아, 뭔가 이상한 일이 최 있을 것 같다.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최 팀장이 수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상하다라고 해서 위에도 알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바로 이제 그 인사과장한테 연락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간부 단계에서는 알게 됐겠고 네, 네. 그러면 그 상황이 진짜 납치만 있었는지 그 이상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알았는지 조금 뒤에 알았는지는 좀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네. 그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제 이 성형공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죠. 간부가 인사과장 정도의 사람이 이 같은 이 참혹한 짓을 했다고 하면은 성형공사 자체가 특별 그 근로감독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그건 뭐 거의 뭐 이사진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성형공사 입장에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걔네들이 빨리 털어내고 싶었겠죠. 그죠? 우리 회사 사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인 거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인사과장이었을 때 사고가 난 거잖아요. 재직 기간 중에. 그러니까 네. 흔히 말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책임을 면하겠다. 그리고 최대한 특별 근로감독이라든가 경영진 쪽으로의 전파를 막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돼 있고 그 3시간, 4시간 동안 그 일종의 대책회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게 가족에게 알리기 전에 한 뭐 4시간 정도 전에 아니 3시간 전이네요. 먼저 회사에 알렸다라고 하는 이게 순서가 이게 맞는 순서입니까? 안 되죠, 그거는. 알리면 동시에 알리거나 네. 아니면 피해자 가족한테 먼저 알려.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은 실종으로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늦게 해태한 간부가 처벌을 받는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 규정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사실 경찰 측에서는 책임 안 져도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 징계는 받겠죠. 징계는 받는. 그 징계를 받는 것이 법적인 처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사건이 계속 연결되는 게 그 줄타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경찰들이. 징계와 법적 처벌 사이에서의. 네. 그러니까 니들이 징계를 받아도 나중에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처리해주겠다라고 하는 그건 확신할 수 없지만은 네, 뭔가 있다면은 그랬을 가능성이 네.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행동이 징계를 받을 정도는 되는데 네. 처벌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이게 이 사건이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럼 니네들 피해자의 어머니한테 늦게 알렸어? 아니 깜빡했어요. 아니 이거 실수했어요. 그럼 니네 징계 받아? 처벌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네. 뭉갤 수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5월 30일 날 출근을 하고 5월 30일 날 집에 퇴근을 못 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5월 30일 날 아침에 전화를 해서 시험지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 이렇게 전화를 하고 오후에 고하고 전화 통화가 한 2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서현동 버스 정류장까지만 태워다 줬다까지만 얘기를 하고 인사과장이 납치해서 끌고 갔다는 얘기는 빼놓고 안 했어요. 그리고 네. 하루 종일 우리는 그냥 애만 태우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날 5월 31일 날 저녁이 돼서 퇴근 시간 무렵이 돼서 저희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MSN의 제목이 죽음의 문턱에 서서로 되어 있다. 고 씨가 전화를 네. 해서요. 최현 팀장하고 고하고 교대로 전화를 하면서 네. 또 그러고 싸이월드 홈피에 메인 사진을 고 이인주 사진을 해놨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저를 막 불안해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생뚱맞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네. 너무 이상했고요. 네. 그러고는 실종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밤에
하루 종일 연락을 안 하다가 저녁 때가 돼서야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이상한 느낌이 딱 들어서 네. 저는 실종 신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했었는데 여기서 먼저 저한테 네. 전화를 해서 근데 실종 신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신고를 받아 접수를 했어요. 네. 이 회사에서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이런 조치를 빨리 취해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네. 그냥 숨기고 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시간을 끄는 거네요. 네, 그 당일날 저녁에 그 뭔가 이 지금 뭐 황인이학 미니 홈피 프로필 사진이 돌아가신 고 이은주 배우 사진이었다. 뭐 자꾸 그 어머니 말씀한 것처럼 그쪽으로 계속 이야기를 먼저 그때 죽음을 알았다는 거겠죠. 최 팀장이나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배를 해놓은 상태에서 네. 아 이게 이제 인사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범행을 했다는 걸 네.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 말을 꺼낸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얘기를 한 거잖아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죽음의 한다. 얘기를 했다는 것이 네. 어머니나 이제 가족들한테 죽음에 대한 얘기를 넌지시 던지는 형태면은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인지하고 있는데 어머니께 굳이 얘기를 한 이유는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죠. 시간을 왜냐하면은 네. 아마 그 인사과장도 자기가 죽이고 어떻게 될지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회사의 중간 간부들이나 고위 간부들이 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조정을 했다고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 뒤에 상황이 원주경찰서가 되겠고 경찰서에서 3시간, 4시간을 다시 끌어준 시간이 된 거고 네. 해고를 하게 된 거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는 맥락상 최 팀장과 고 씨의 전화는 인사과장의 범행에 대해서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일련에 연결되는 지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콘텐츠가 그렇게 좀 연결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럼 아무런 얘기 없으면은 그 사람들이 왜 전화를 하겠어요? 네. 만약에 그걸 전화하는 건 뭐냐면은 네. 어머니가 아니면 가족들이 갑자기 경찰서 가서 쫓아가서 그 내 딸 네. 하니까 막 하라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계속 리타딩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실종 신고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강력한 어필을 하시기 전에 피해자 측에서 뭔가 일단은 좀 가볍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는 그 뭐라고 해나 경찰 시스템이 잘못된 거는 네. 가출 신고를 해도 성인 가출은 신고를 안 받아요. 지금도 이영학 사건 때도 아이들 미기가로 처리해 버리는데 2005년 같은 경우라고 하면은 그냥 미기가 처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걔네들 수사 안 해요.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고. 네. 그러면 보통 한 이틀 정도 시간을 벌거든요. 네.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는 이게 당시 인터뷰에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시간이 나자마자 가장 먼저 말한 것은 바로 이니의 퇴직금을 주겠다는 거였다. 회사는 사건이 일어나 경황이 없던 6월 2일 날 그러한 제안을 했다. 회사 측은 우리 가족이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된 거라고 설명도 하지 않았음 물론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 가장 먼저 말을 한 것이 바로 퇴직금 문제였다. 이런 회사의 태도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문제인가? 회사 직원의 범행으로 소중한 따님이 생명을 잃은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합니다라고 먼저 머리부터 숙여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게 인터뷰 당시 내용이신데요. 장례식장에 오자마자 돈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던가요? 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네. 진단서를 좀 달라. 네. 퇴직금 정산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언제 퇴직금 달라고 했냐. 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퇴직금 얘기를 나한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조의를 표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 과정이 없었나요? 네. 전혀. 그냥 오자마자. 사무적으로 바로 예. 처음 보는 사람이. 네. 그날 처음 본 거죠. 그 최 팀장을. 얘네들은 저걸 처리하려고 한 거네요. 바로 사건을 자기들하고 회사 관련 없는 걸로 처리하려고 시나리오가 다 있었네요. 그러면. 그래요? 그런 애들이 네. 움직일 때는 당연히 자기가 혼자 가서 움직이겠어요. 팀장이나.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송유원의 공사 같은 데가 다 뭐 보고 체계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네. 그러면 이게 자기 팀장이 내가 알아서 퇴직금 정산해 주겠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퇴직금 네. 정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올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회계과장 그 네. 이상, 부장 이상 그냥 결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위에 고위직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이니양의 개인 물건이 말도 안 한 상태에서 이미 치워져 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거는 거의 한 달이 못 돼서 회사에 처음 찾아갔는데 네. 뭐 책상이 어딘지는 알고 싶잖아요. 네. 근데 책상도 그냥 없어져 있고 또 책상에 있던 그 서랍에 있던 물건은 그냥 박스에 그냥 쏟아서 네. 창고 안에 그냥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스 2개를 꺼내주면서 네. 그리고 걔네들이 네. 이걸 그 개인 물건 책상을 경찰 애들이 사진을 안 찍었죠? 네, 전혀 찍었어요. 뭐 납치한 차도 수사를 안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5월 30일 날 출근을 해갖고 집에 퇴근을 못해서 집에 못 들어왔잖아요. 근데 5월 31일 날 아침에 시험지 어디다 뒀는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뭐 오후에 근데 저희 둘째가 곧라고 전화 통화를 해서 서현덕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줬다만 알고 있고 또 하루 종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5월 31일 날 저녁에 뭐 고 이은주 사진 얘기를 하고 뭐 MSN에 뭐 제목이 죽음의 문턱에 서서로 되어 있다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그러고는 그 다음 날이 돼서도 애가 출근을 안 했거나 그러면 전화를 하거나 물어봐야 되잖아요. 6월 1일 날도 하루 종일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네. 전화도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해고 조치가 이루어졌고 네. 회사 직원 임원진들은 4명은 벌써 원주경찰서를 왔다가 갔대요. 그런데 네. 너무 기가 막힌 게 임원진들이 와서 인사과장 이용만 만날 게 아니라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 얘기를 쭉 듣는 동안에 그냥 어떤 일 처리를 했다라고 계속 네. 그렇죠. 네. 네. 처리한 거죠. 소행공사라고 하는 그 임원들이 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을 처리했다라고 계속 거죠. 느껴지는 좀 처리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부딪혔을 때의 피해자 네. 가족을 부딪혔을 때의 자기네들의 문제에 대해서 미리 다 뭐 계획이 짜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로도 모자라서 어머님을 더 분노케 한 일들이 이어지는데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은 경찰의 태도도 석연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자수 다음 날인 6월 2일 수사과에서 보낸 부검 의뢰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성남시 분당구 서군동 소재의 대한송유공사 인사과장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는 직장 동료인 자로 8개월 동안의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다 최근 들어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하여 상기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의 자신의 넥타이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질식 사망케 한 것임. 즉 경찰은 자수 다음 날인 6월 2일 이미 황인희 양이 피의자와 내연의 관계였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같은 날 쓰여진 진경장의 수사 보고서였습니다. 피의자는 황인희 양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연의 관계가 아닌 단순한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그녀와 내연의 관계라는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피의자를 상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추궁 수사 예정이기에 우선 보고합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같은 수사관인 진경장이 전날 6월 1일에는 수사보고서에 피의자 이 과장이 내연관계였던 황양에 헤어지자고 했다라고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이 문제의 내연의 관계라는 부분이 계속 이제 나오고 이 수사 단계에서 같은 사람, 진경장이 전날에는 내연의 관계였다라고 썼는데 다음 날에는 이 피의자가 자신이 그냥 내연의 관계가 아닌 동료 사이였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추궁을 하겠다라고 다음 날을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좀 되게 이상해 보이는데요. 수사보고서는 매일 씁니다. 매일. 네. 그러니까 담당 수사보고서를 한 장짜리를 매일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는 게 낫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소행공사의 고위급 임원들이 네. 어떤 특정한 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실제의 조사를 하는 경찰, 그러니까 경장이든 경사든 경이든 애들은 실제로 그 앞에 피의자를 놓고 물어봅니다. 전체적으로 다 물어봅니다. 쭉 물어봐요. 근데
만약에 내연의 관계라고 하게 되면은 내연의 관계에 대한 것을 그냥 당신 내연의 관계죠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네. 어떤 전체적 맥락의 내연의 관계일 수 있는 거에 대해 물어보는 거죠. 네. 근데 봤는데 아니야. 내연 관계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걸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러면 진경장이라는 사람이 내연 관계를 부인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이상한데? 라고 이제 6월 2일 날 수사보고서가 되는 거죠. 네. 6월 1일 날 수사보고서는 뭐냐면은 이건 단순히 인사과장의 주장. 네. 그 주장을 넘겨받은 거. 네. 정도로 수사보고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날 주장은, 그러니까 전날에는 이 과장이 나 내연의 관계였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인데, 다음 날에는 동료 사이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건 왜냐하면은 네. 수사관들이 바보가 아니라 네. 그 내연의 관계라고 하면 네가 내연의 관계인들 증명해 봐라. 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말하자면 당연히 그걸 얘기를 하겠죠. 뭐 네. 무슨 일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라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럼 경찰의 입장에서는 얘가 내연의 관계가 아니지. 너 아니잖아라고 하면은 인사과장이 이제 들켰구나 해갖고 그걸 이렇게 동료일 뿐이었다.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쓰여진 그렇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일이 달라질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앞하고 뒤가 다르니까 네. 좀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2일 날 한 거라고 해야 이게 맞겠죠. 네. 그리고 이게 내연의 관계라는 말이 정말 어이없는 게 이제 2005년 11월 2일 날 피해자 상담을 받는 도중에 이제 원주서의 최 경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최 경장이 내연의 관계라고 자신이 쓴 것이 내가 내연의 관계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어머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최 경장이 누구죠? 여긴 진 경장이 다른 사람이죠? 네, 이 설명을 최하승 경장하고 진승 경장이에요. 네. 제가 그 수사 기록을 제가 훑어보니까 네. 내용이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네. 이 살인 사건에서 사건의 발단이나 범행 동기를 밝혀야 되는 게 우선인데 왜 피의자가 단순한 직장 동료라고 주장을 했으면 그거를 계속 추궁해서 밝힐 게 아니라 사건의 발단이나 범행 동기를 밝혀야 되는 게 우선 아니에요? 네.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네. 내연의 관계라는 부분에 저희가 조금 다시 집중을 해서 교수님 이 내연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건이 어떤 식의 다른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내연의 관계라는 걸 누가 주장을 했느냐.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진 경장의 주장은 진 경장의 수사 보고서에는 피의자는 내연의 관계라고 그런 게 아니라 부인하고 있다. 근데 자기가 앞에서 받은 거는 내연의 관계라며. 네. 그럼 앞에 있는 내연의 관계라고 주장한 건 누구야? 그게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검을 그 이전에. 그럼 누가 내연의 관계라는 얘기를 던졌을까? 라는 얘기가 지금 쟁점인 것 같아요. 네. 말하자면은 앞에 이제 그 추정해보긴 이럴 수 있죠. 그 송위광수의 고위 임원들이 와서 얘네들은 내연의 관계야. 그래서 치고받아서 서로 죽인 거야. 싸우다가 그래서 네. 이렇게 처리해줘. 예를 들면은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또 형사과장이나 이런 에서 야 이거 내연의 관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조사하는 경사나 경장 애들은 내연의 관계 그럼 일로 와봐. 그래서 이 관계 얘기를 쭉 했는데 내가 받은 건 내연의 관계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내연의 관계라고 하지 않아? 단순한 직접 관계라고 해? 이럴 가능성 첫 번째. 네. 예, 첫 번째 부분인 거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 왜 내연의 관계가 아닌데 그냥 툭 누가 던졌을까? 이게 내연의 관계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사적인 그렇죠.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돼버리는. 네, 그렇죠. 흔히 말하는 위계에 의한 네. 인사과정의 위계에 의한 아래 직원의 살인, 강간 살인 이것이 아니라 네. 사귀는 둘 사이에 의한 데이트 폭력으로 네. 사건의 본질 자체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직장 동료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위계에 의한 그래서 이거는 그 회사 자체의 임원들 자체도 특별 근로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못했잖아요. 네. 관리 못했는데 둘 사이에 사귀다가 서로 치고받고 죽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인 간의 관계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누가 내연의 관계라고 둘 사이의 관계를 툭 던졌는가. 진 경장의 부서 보고서가 이건 아마 사실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듣기로는 인사과장은 단순한 직장 동료라고 했는데 내연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 자기가 받은 거에는 내연의 관계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더 추궁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위에서 이렇게 처리해는 의도가 있나?
라고 밑에 있는 경찰 애들이 그랬나? 라고 아리까리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은. 네. 근데 그렇게 아니라 앞에 받은 자료랑 이상한데? 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진 경장이라는 사람의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 그리고 근데 그것을 컴프라치하는 건 최 경장이라는 경우에. 왜냐면 이거는 내가 무식해서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네. 내가 무식해서 그냥 넣은 거다라고 컴프라치를 해버리잖아요. 내가 내 연애 관계의 뜻을 몰랐다. 몰라서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툭 넣어버린 거를 진 경장이 그걸 그대로 받아갖고 지가 이렇게 수사한 거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하고 연결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경장이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내 연애 관계라는 말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조서를 그렇게 많이 써왔을 텐데. 모르면은 못 쓰는 거죠. 무식해서 내 연애 관계란 말이 무식해서 몰라서 썼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그건 무식해서 모르면 못 써야죠. 거기다 써놓고 그렇게 말하는 거 무책임한 그런 발언을 한 거죠. 경찰을 죽여야죠. 그런 놈이 그리고 없어요. 예. 네. 정말 내 연애 관계였다면 8개월, 9개월, 10개월 이런 단어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연애 네. 관계라는 것은 어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연애 관계의 뜻을 알고 있었다. 네, 알고 있었고 뭐냐면 그거는 8개월, 9개월, 10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최 경장이 얘기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 경장이라는 사람이 네. 이거는 자기가 처리할 수 없는 거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네. 이걸 내연애 관계를 표현을 몰라서 무식하다고 한 거를 지가 입으로 하니 아이고 등신. 자, 이게 왜 지금 저희가 계속 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사실 이 관할권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이 이 관할 관련된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희는 이렇게 일반적 상식으로 이런 뭐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살잖아요. 네. 이렇게 갑자기 이런 사건이 터져서 뭐 그것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당황스럽고 하는데 저희가 그 유기해낸 장소가 어딘지를 궁금해서 네. 거기를 양평 경찰서를 찾아가서 그 유기해낸 장소를 어딘지 좀 안내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경찰이 쟤네 정말 웃긴다. 왜 지네가 하냐. 네, 이게 그렇게 장소, 말을 네, 했었어요. 일단은 시신이 유기되어 있는 장소는 양평. 네. 그 다음에 이 수사를 진행하는 곳은 원주. 강원도 원주요. 네. 그리고 양평에서 원주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네. 그래서 원주 경찰서에서 굳이 그 먼 경기도 양평까지의 사건을 자기네가 맡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양평 경찰서로 이송하면 될 거를 네. 그 먼 강원도 원주 경찰서에서 그 강원도 양평의 지리도 모르는데 네. 또 양평 경찰서에 공조수사 요청을 해서 근데 이거는 범인이 잡히지 않았을 때 공조수사를 요청을 네. 하는 거죠. 범인이 잡혔는데 공조수사 요청을 하는 거는 또 그것도 나중에 아닌 거를 알았어요. 네. 그래서 양평 경찰서에서 그 지리를 뭐 다 안내를 해주고 했는데 강원도에서 그 시간 낭비, 인력 낭비, 뭐 기름값 낭비를 해가면서 굳이 이 사건을 맡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런데 경기도 양평 경찰서에서 자기네 사건을 강원도 원주 경찰서 하니까 그것도 불만이어가지고 저한테 네. 저 사람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지네가 사건을 처리를 하냐. 우리 관할권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런 얘기를 그때야 들어서 알게 네. 된 거죠. 네. 근데 원주에는 이 대한송유관공사의 원주지사가 네. 그 네. 당시에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원주지사장이 검찰청하고 법원에 곧을 파킹을 시켜주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곧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아, 왔다 갔다 네. 했었다? 예, 그 원주 터미널에 와서 네. 곧을 태워서 법원에 파킹시켜주고 네. 그렇게 하고 곧한테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게 진술 잘하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곧이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알았죠. 네. 그러니까 자수를 이 과장이 자신의 거주지의 그 관할권에 있는 경찰서에 가서 한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사건을 벌인 양평에 가서 한 것도 아니고 네. 원주에 가서 했다. 예. 그런데 이분은 성남지사에 있던 분 아닌가요? 본사가 성남에 있는 네. 거죠. 본사 인력개발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사가 성남에 있고 인사과장도 성남에서 근무하는데. 네. 근데 왜 이 사람이 원주를 가서 그것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고 있던 사실을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뜬금없이 왜 원주가 그렇죠. 등장하느냐. 네, 그러니까 좀 대한 문제는 잠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안산에서 어주하는 이 과장이 성남에서 일을 하는데 네. 시신을 유기한 곳은 또 양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다 다르죠. 그런데 뜬금없이 원주에 가서
사건을 자수를 하게 됩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원주에서 자수를 했더니 이 원주에서는 왠지 잘 모르겠지만 사전에 회사에 먼저 연락을 한다든지 네. 피해자에게 나중에 연락하는 행위, 사건 보고서에서 수사 보고서에서 있어서도 뭔가 앞뒤가 날짜에 따라서 앞뒤가 안 맞는 이런 행위들을 계속 이 원주에서 벌이고 있었다라고 법적에 하는데 연결이 돼 있죠. 네. 임원들이 원주경찰서 방문했잖아요. 네. 그거는 임원들이 무슨 일선 경찰서를 방문을 하나요? 공기업의 임원이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죠. 뭐 높다고 보긴 애매하지만은 보통 공기업의 임원들이라고 하면은 네. 그 낙하산들이 낙하산들. 쉽게 말하면. 그럼 관계성이 있겠네요, 뭔가 위에. 그 보통 이제 네. 그 공기업의 그 임원들이라고 하면 낙하산들이라고 하면은 네. 퇴직 정치인도 있겠고 퇴직 네. 관료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연결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송유관은 누가 매설을 했을까요? 미군들이 매설을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원주에 미군 기지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송유관 관련된 부분은 미군 거였는데 미군 거를 인수받거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해갖고 이게 이제 원주와 송유공사가 연결이 많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뭐 딱히 증명하라고 하면 증명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게 이제 왜냐하면 공기업에 연결되는 것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인적인 연결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경찰 같은 데에서는 자기하고 우호적인 그 지역사회에 무슨 방위협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기업들이 있어요. 경찰에. 예를 들면은 뭐 공기업들이 지방에 분산돼 있잖아요. 네. 그럼 분산돼 있으면은 그 공기업의 어떤 위치가 지방 경찰이나 이런 부분에서 쉽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송유관 공사 임원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딱 하면 성남 경찰서나 네. 네. 분당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저기 사건 지니까 네. 가서 만약에 자수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통제를 못 한다. 아니면은 뭐 본인들 이건 사건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해 갖고 네. 자기네들이 좀 뭐 컨트롤할 수 있는 어느 쪽 이게 아마 상식적인 설명이 될 거예요. 물론 그거 증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어떤 뭐 친소관계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네. 증명은 불가능하지만. 그런데 네. 굳이 임원들이 굳이 원주경찰서에 굳이 거기까지 가서 성남에 계신 분들이 네. 원주까지 가셔갖고 그 얘기를 했고 그래 그것 때문에 피해자 가족한테 4시간이나 늦게 알리게 됐다라고 하면 그거는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방문 자체가 피해자들한 가족한테 늦게 얘기하게 된 그리고 중간에 해고 처리를 하게 된 그건 뭐 상식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방향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후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사건이 벌어졌을 거라고 추정되는 이 피의자의 차량을 수사를 제대로 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유일한 증거물인 산타모 차량을 압수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피의자 가족에게 인수증도 없이 그냥 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에 증거물인 차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과장의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인수받아 나왔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나오려고 하는데 기어와 사이드 브레이크가 보였습니다. 산타모는 기어와 사이드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과장의 주장처럼 황량이 운전석에 있는 이 과장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울 수 없어 보였습니다. 차량이 지하를 빠져나오는 순간 어두웠던 차량 안이 밝아지면서 어머니의 눈에 조수석 손잡이 근처에 묻어있는 혈흔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윈도우 브러쉬가 부러져 있었고 조수석 문과 천장 등의 혈흔이 곳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도대체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살인 과정이나 동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당시 인터뷰입니다. 재판을 하는데 그쪽은 판사 출신 변호사 이상구를 썼어. 증인신문을 하는 거 보고 나 기절할 뻔했어. 내가 완전 신음을 했다니까. 우리 딸이 이 과장이 넥타이로 자기 목을 조르는데도 사랑한다라고 말했대. 이게 말이 돼? 강아지도 지 죽이려면 도망가는 거야. 지 죽이는데 다음 생에 또 만나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산타모 차량하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어이없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차량을 조사를 안 했다고요? 네. 조수석 문짝하고 천장에 혈흔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 기록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윈도우 브러시 부러지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집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막 반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차 안에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해서 피가 튈 정도로 하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때렸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서에 그런 게 작성이 하나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제가 지금 12년째 그 산타모 차를 보관하고 있고 네. 보관비가 2천만 원이 넘게 나와서 제가 뭐 7개월 내고 그 보관소에서 저희 집을 그 보관비 때문에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 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하다가 가까스로 그쪽 상대방이 저에 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네. 취하를 해줘서 네. 어쨌든 그 비용을 물고 네. 경매는 근제 해결이 됐어요. 이게 어머니가 차량을 지하실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처음엔 안 보이셨다고 안에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하 3층 주차장이니까 안 보였다가 그게 바깥으로 나오는데 눈에 탁 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이 차 안에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했었고 그 현장 사진에도 보면 네. 막 귀 밑에 이렇게 피가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 머리 전체가 그렇게 피에 물들었을 정도로 그렇게 때렸으니까 네. 그 차에 그렇게 혈흔이 튀어서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차를 경매를 안 하고 제가 지금까지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증거물로. 그리고 나서 이 재판장에서 이 반대측 지금 제가 이상구라고 가명을 썼는데 이 변호사가 살인 당시에 이상한 묘사를 합니다.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데 사랑한다. 다음 생에서 만나자고 피해자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주장을 이게 맞나요? 네, 그게 변론 요지서에도 다 작성이 되어 있고 그 형사 재판에서 그렇게 변론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너무 기가 막혔고 그냥 온몸이 녹는 것 같았고 저는 그 당시에는 수사 기록도 안 보고 아무것도 몰랐을 때였잖아요. 네. 뭐 너무너무 기가 막혔죠.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자기 목을 조르는데 아 잠깐만 이러고 뭐 다음 생에 또 만나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어느 사람이 강아지를 잡아다가 그래도 강아지도 눈치를 채고 도망가는데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이 변호사는 판사였는데 법복을 벗자마자 나서 살인자를 변론한다는 거는 도의적으로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첫 변론이. 그렇죠. 네. 어떻게 범죄자들을 벌을 주던 판사가 어떻게 법복을 벗자마자 나와서 살인자로 수임을 하면서 이런 엉터리 변론을 하고 거짓 증거를 제초를 하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 사법부가 정말 미친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제가 어머님이 전해주신 증거 자료들을 몇 개 좀 드리면서 이제 차량 사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내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차량 내부에 있는 혈흔이나 이런 부분하고 피의자 쪽이 주장하는 바 안에서의 무슨 말싸움이 있었고 자기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서 자다가 화가 나서 뭐 목을 조르고 넥타이로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일치가 됩니까? 일단은 저거는 차량 내부를 정밀 감식을 안 했던 것은 이거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겠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사건의 수사의 방향을 일종의 치정살인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차량 안에서의 몸싸움에 대한 부분은 몸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안 했던 거고. 왜냐하면 만약에 차량 안에 감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몸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행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기소하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는 이게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 안에 감식을 안 했던 거고 이게 웃긴 게 증거를 감식하느냐 감식하지 않느냐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건 검찰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게 진짜 중요한 증거인데 왜 니네들 수사 안 해?
라고 다른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도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는 건드릴 수가 없군요. 예. 지들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기소 독점주의이고 네. 기소 편의주의가 바로 그건데 거기에 기소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수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와 기소 분리되어야 된다는 게 그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납치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고 또 어느 파킹된 상태에서 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다가 윈도우버시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있었던 여러 상처가 그 연결을 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재구성하게 되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상황은 흔히 말하는 내연 관계에 의한 뭐 이런 거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네. 될 수가 없는 거고 아까 이 판사 출신 변호사가 했다고 이제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늘 이제 우리 PD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그 부분에선 그런 윤리의식은 없거든요. 어제 바로 판사를 하다가 바로 살인자를 변호한다. 거기에 대한 윤리의식 없어요. 네. 그건 뭐 우리나라의 하는 사람들은. 네. 근데 이제 왜 지금 이 좀 황당한 소리를 하잖아요. 네. 죽일 때 피해자가 저런 소리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변호사가 어떤 주장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니 문제는 근데 왜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검사가 탄핵을 안 했냐는 거예요. 뭐냐면 판사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 검사는 있습니다. 이거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지 실제로 이게 증명된 사실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아느냐. 사랑한다. 그게 말이냐. 그건 본인 당사자 피고인의 주장일 네. 뿐인데 이걸 여기서 법정에서 신상 법정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탄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다.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이 얘기가 계속 나왔겠죠. 만약에 천남마디라고 했을 때 탄핵을 했다고 하면은 근데 그러면 왜 검사가 탄핵하지 않았을까? 그럼 검사가 기소한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대단히 이상한 사건으로 계속 얘기되는 건 그거예요. 사실 이것은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널리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법복을 벗고 판사가 처음으로 수임하는 케이스는 사실 우리가 부르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정관예우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뭐 증명할 수가 없죠. 네, 증명할 수가 없는 사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으로 법복을 벗고 수임한 케이스라는 부분은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처음으로 법복을 벗고 수임하는데 굉장히 큰 회사에 수임을 하게 되면 그건 의심이 가죠. 네, 굉장히 큰 회사의 사건이었죠, 이게.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네. 그죠? 대한송유화공사의 인사과장이 회사에 누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을 지금 흔히 말하는 회사가 특별근로감독이나 여러 가지 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개인의 둘 사이의 치정 사건으로 바꿔버리면은 회사의 둘을 없애줄 수 있는 굉장히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사건을 바로 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맡았어요. 그거는 상황이 이상하네요. 누가 봐도 상황적으로는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근데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네, 상황적으로만 그렇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근데 그거를 법정에서 증명되지도 않는 회귀한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을 얘기하는 것을 검사라는 사람이 탄핵도 안 하고 저지 제지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이 재판이 뭐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은 이러한 사건일수록 돈을 아끼면 안 된다는 여성단체의 조언을 듣고 당시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강모 변호사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사건 수임을 맡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임 이후 강 변호사는 사건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한밤중에 어머님에게 불쑥 전화를 걸어 사건 소리 보다가 생각나서 걸었다. 야 임마 라는 무례한 행동을 했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구에 법을 배워 모르면 배워 한반약 가서 보약을 지어 먹어 내가 좋은 데 소개시켜줄게 나보다 훌륭한 변호사 찾아가라 라며 선임 변호사가 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놨습니다. 심지어 죽은 황인희 양을 내연의 처라고 가해자도 쓰지 않는 표현을 유족 앞에서 사용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강 변호사를 해임했지만 이미 시간은 6개월이 흘러가 버리고 재판은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알고 보니 강 변호사는 대한송유공사 살인사건을 수임한 2005년에서 2006년을 포함하여 2014년까지
피재단을 통해서 불이웃 돕기 등 사회공헌 명목으로 1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재단은 SK 계열로 대한송유관공사는 2001년에 민영화되어 SK가 대주주가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SK가 운영하는 피재단의 창립 인사이자 대표이사였던 것입니다. 네, 어머님이 그 변호사, 이 강 변호사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셨더라고요. 원주에 있는 여성민의회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뭐 강 변호사를 이렇게 높이 칭송을 하면서 돈을 아끼지 말아라. 그리고 인지도 있고 이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네. 그 말을 믿고 또 핸드폰 번호까지 가르쳐주고 해서 제가 변호사를 먼저 선임을 했었는데 그 변호사를 해임을 하고 다시 또 강 변호사로 선임을 했던 거예요. 네. 믿고 그랬는데 그 처음 만나는 날 내가 집단 성폭행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준 훌륭한 변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얼마나 훌륭하면 자기 입으로 자기를 훌륭하다고 하나 이렇게 정말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네. 이렇게 의심을 안 하고 선임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탁금 찾는 것만 열심히 친절하게 그렇게 공탁금 찾아줘서 자기 수임료 1,000만 원 받고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 법을 배워라. 그러고 팔뚝을 폭행을 하고 그냥 때리는 정도의 수준을 떠나서 네. 이렇게 통증을 느낄 만큼 아프게 팔뚝을 때리고 네. 그러고 등짝도 그냥 탁탁 소리가 날 정도로 저를 때리고 법을 배워라 이러면서 어머니께서 무슨 요구를 하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얘기를 들으러 간 거죠. 상담을 하러 간 거죠. 네. 근데 저한테 법을 배워라.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왜 법을 배우라고 하나. 네. 모르니까 네네. 변호사로 선임한 건데 네. 나한테 내가 그 경황이 없는데 무슨 정신으로 법을 배우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고 네. 그러는 갈 때마다 기다려봐라. 또 그 다음 주에 찾아가면 생각해보겠다. 또 그 다음 주에 가면 기다려봐라.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강 변호사가 SK 계열의 피재단에 자신이 창립 인사이자 대표이사. 근데 이 문제가 이 SK라는 게 대한송유관공사도 2001년에 SK한테 넘어갔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같은 쪽에서 나온 돈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네요. 네, 저희 딸이 입사하기 전에 민영화가 돼서 SK 계열의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는 입사할 때 공사니까 공기업인 줄 알고 입사를 한 거였죠. 네. 이 제일 이상한데요. 일단 A 회사 계열에서 나오는 돈은 10억 원을 총 받고 그때도 받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A 회사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고발하는 쪽에서 변론을 한다. 이게 되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합리적으로 뭔가 나서서 뭘 변론을 하기 좀 어려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스스로 기필했어야죠. 원래는 이거는 그 변호사가 네. 스스로 이거는 기필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변호를 맡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양심적으로 판단해 봤어야 되는데 변호사한테 양심을 기대한다는 건 사실 웃긴 거고. 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중간에 자기가 처음에 그랬다 하더라도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관련된 부분이 관련된 회사의 어떤 거라고 네. 하면은 스스로 이제 그 사임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부분은 문제였고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분명한 거는 본인이 사회공헌재단에 지원을 받고 있었다는 부분은 명확한 거고 변호사로서 그걸 몰랐다고 하면 더 이상한 부분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민영화 됐다 하더라도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요. 네. 일종의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인적 구성은 그대로. 예, 그렇게 네. 됩니다. 왜냐하면은 SK가 대주주라고 하는 것은 일대 SK 입장에 생각해 보시죠. 네. SK 입장에서 기존에 있는 대주주가 됐다 해서 기존에 있는 걸 다 내보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했던 사업은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익 대주주의 개념인 거죠. 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것은 이건 흔히 말하는 관급 공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대한송유공사라는 특성상. 그러니까 기존에 이걸 어정쩡하고 적당한 형태의 거리를 뒀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것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이상하게도 같은 회사에서 돈을 받는 변호사가 사건을 봤더니 어머님의 인상으로는 공탁금을 찾아오는 거 말고는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욕적인 어떤 언사만 했을 뿐.
네,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했다라고 느낄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이것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좀 이상한 부분이 이 부분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근데 있겠네요. 그건 이제 인권 변호사라고 유명한 변호사들이 네. 양아치들이 많아요. 네. 뭐 소위 이제 TV에 나오는 그 얼굴 팔고 다니는 애들은 네. 그 태반이 양아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새끼들 저거 저러다 크게 다치지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굉장히 큰 양아치들이 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어정쩡하게 그 여성단체라든가 이런 데나 아니면 인권단체에 그냥 이름만 넣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변호사 이미지가 이양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누구라고 제가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어떤 바깥의 이미지를 가지고 수임을 이렇게 하는 일반 분들한테 저는 말리죠. 왜냐하면 그것만 믿고 가면 안 된다. 실력을 보고 가야 된다라고 네.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사건을 이제 뭐 반 정도 왔습니다. 이게 좀 계속해서 깔려 있는 것들이 있는 사건이어서 근데 지금까지만 들으시기에도 솔직히 청취자분들께서는 좀 많이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많이 어머님께도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2부 때도 잠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지만 저희가 지금 이 대한성균관공사 사건에 관련된 에피소드에다가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액 다 어머님께 이 후원금을 좀 전달하기로 내부 결정을 했으니까요. 1부, 2부 뭐 다 들으시고 에피소드에 후원하기를 눌러서 네,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다 나중에 정산을 해서 어머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후원을 직접 계좌로 해주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계좌도 제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이고요. 110-434-712-104 신한은행 110-434-712-104 네, 저희가 공지란을 통해서 번호를 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2부에 이어서 정말 뒤에 여전히 더 남아 있습니다. 뭐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못 들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부디 좀 어머님이 아직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니까요. 끝까지 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 좀 가급적이면 많이 다른 분들께서도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많은 공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크라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님은 그 시간에 집으로 전화해 집에 있냐고 묻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곧 회사에 도착할 아이를 집에 있냐고 묻는다는 게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오후 차를 태워줬다는 동료 고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고 씨는 다시 입을 열어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신이 황인희 양을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직장 상사인 당시 39살 인사과장 이 씨가 나타나 갑자기 황인희 양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차에 우격다짐으로 태우고 갔다는 것입니다. 말려보려고 했지만 워낙 거칠게 굴어 그냥 그렇게 그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네, 그 어머님 당시 밤에 상황이 어떠셨는지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실종 당시. 핸드폰 연락도 안 됐고 네. 그러고는 밤이 새서 아침이 됐고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회사 팀장한테 전화가 오고 또 고한테 전화가 연결이 됐는데 오후 연결이 됐는데 네. 서현동 버스 정류장까지만 태워다 줬다까지만 얘기를 하고 네. 그 인사과장 이역이 납치를 해서 끌고 갔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그때는 그 부분에 네.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해줬으면 어떤 조치를 빨리 취해서 네. 또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 사실은 감추고 있다가 태워다 줬다는 맥락 때문에 그러니까 이 네. 회사의 위치랑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태워다 줬게 됐는지. 회사 거기는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 되고 네. 택시 같은 것도 이렇게 불러야 하나 들어오고 회사 경내가 너무 넓어서 네. 그 회사 본사 건물에서 정문까지 나오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네. 또 인력개발원에서 정문까지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회사가 외딴 곳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전혀 다른 차가 뭐 지나다니거나 이러는 교통이 아주 안 좋은 것이어갖고 네. 밤 10시까지 그날 당직을 시켰는데 황인희 양은 당시에 차가 없었죠? 차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얼마 전부터 엄마 차 좀 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냥 면허증만 따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먼 데까지 차를 뭐 사줄 형편도 안 됐고 네.
걱정되고 하니까 네. 의사 줬었는데 그런 불편한 게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회사에서 다음날 오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좀 꺼림칙하셨다고요? 네, 애가 안 들어와갖고 네. 밤을 새갖고 예민해져갖고 있는데 전에는 회사에서 전화 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이니지 바꿔달라. 네. 호칭도 없이 그러면서 시간을 딱 보니까 8시 35분이에요. 네. 그런데 시험지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 이런 것도 핸드폰이 있는데 네. 집으로 전화해서 물어볼 일이 아니잖아요. 네. 뭐 그렇게 급박한 것도 아니고. 출근 시간은 9시까지였나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거기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 거의 2시간 정도 출근 시간이. 그럼 그 시간에는 원래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시간이네요. 네. 그러는데 시험지를 어디다 뒀는지 몰라서 물어보려고 전화했다. 이러는 그 질문 내용도 이상했고. 네. 그러고는 집에 별일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근데 저는 그 사람은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 해본 적도 없는데 네. 집에 별일 없냐라는 그 질문도 너무 의아했고 너무 이상했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일단은 누가 봐도 사실은 다음날 오전에 이렇게 전락 온 거 그리고 밤에 무슨 뭐 누가 데려갔다고 하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좀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고 씨하고 네. 최 팀장이랑 네. 그리고 인사과장 네. 3명이 상황을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최 팀장이라는 사람이 바꿔달라고 한 거는 확인하려고 전화했다고 전체적으로 바뀐 상황에 대해서 황 씨의 집에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전화를 물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고 씨는 거짓말을 한 거고 네. 고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은 어떤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그 상황에서는. 좌측 뒤 어깨 부위, 양쪽 무릎에 찰과상인 상태에서 나뭇가지와 낙엽에 덮여 있었음. 사건 개요. 5월 31일 00시 30분경 경기 양평군 지방도로상에서 자신의 산타모 승합 차량 내에서 약 10개월 전부터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던 그녀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 귀가하는 것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경기 양평 방면으로 운행하면서 이야기를 듣는 도중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거짓말하고 앞으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겠다고 말한 후 다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잠을 청하는 것에 격분하여 살해할 마음을 먹고 차량을 도로 옆에 정차하고 뒷좌석에 있던 넥타이를 양손에 잡고 잠을 자고 있던 그녀의 목을 졸라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에 이르게 한 것임. 네, 그 앞에서 나왔던 그 인사과장 이 씨의 자수 그리고 자수를 한 것에 좀 바로 이어서 몇 시간 뒤에 쓰여진 건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먼저 교수님께 질문을 이번에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사망 소견서, 사건 개요서에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좀 부자연스러움이 좀 발견되는 건 없습니까? 부자연스러운 게 모르는 놈이 쓴 거죠. 의사가 모르는 놈이 쓴 거죠. 사망소견은. 네. 사망소견을 보면은 스커트, 나시티 있고 끈절림사 뭐 이렇게 쭉 썼고 뭐 뒤에 철가상 덮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말하자면 사체에 검안을 한 거예요. 검안. 네. 검안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사건 개요라는 것 자체는 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사과장 이 씨가 자기 진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쓸 때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네. 이 안에 이제 본인 진술에 의하면 네. 피해자와 내연 관계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다투다가 여러 가지 흥분해서 자기가 죽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이제 이 검안의 상황과 연결이 됐는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전혀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말하자면은 자기가 얘기를 하듯이 자고 있는 여자를 자신의 넥타이로 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하면은 뒤에 찰과상이라든가 아니면 연결되는 부위에 그 상흔이 어떻게 났는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가 없고 네. 그러면 여기 나타나는 사체 발견 상황에 출혈 소견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흙 같은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런 거를 써야지 맞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건 사망 소견하고 사건 개요가 네.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썼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사건 개요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어떤 다툼, 어떻게 보면 좀 큰 다툼인 것 같아요. 앞에 약간 묘사된 바에 의하면. 근데 그 다툼 이후에 잤다. 이 여자가 잤다. 이렇게 막 얘기를 쏴붙이고 다시 잤다라고 하는 이 심리가 너무 갑자기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사건 개요를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네. 여자를 죽여야 되는데 다른 이유 없이 다른 어떤 방법 없이 끈으로 목을 졸라 죽여야 되니까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여자가 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야지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을 안 해버리니까 지금 사건 개요랑 사망 사체의 거만이 완전히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네, 이게 뭔가 좀 누가 처음에 들어도 이게 뭔가 이상하게 이상한 게 느껴지는. 아니라 네. 이걸 이렇게 쓴 놈, 아이고 참. 네. 이게 부자연스러움이 네. 아니라 이거는 뭐 이렇게 써. 이거는 사망소견을 쓴 놈이랑 네. 그 개요를 작성한 사람이 전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망소견은 사망소견이고 네. 사건 개요는 그냥 경찰에 받아 적은 거를 받아 옮겨놓은 적은 거 진술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피의자 진술서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사망소견과 사건 개요가 안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안 맞는 거를 어떻게 둘 중에 하나 조정을 하든가. 네. 이걸 이제 둘을 갖다 주면은 검찰이 이게 뭐야? 사망소견이 안 맞잖아. 라고 네. 그러면 인사과장 이게 세 명이 이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거고 네. 떠본 것 같아요. 근데 왜 떠보려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떠보려는 이유는 이제 네. 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네. 그 방향을 정해야 되겠죠. 어떻게 처리할지를. 대응 방향을. 예, 폭행 사건이든 네. 어떤 사건이든 자기들이 이제 어떤 걸 인지를 하고 있을 때 네. 그 인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네. 그 가능성이 높죠. 특히 이제 이런 대기업 같은 데의 관리직들은 그거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피해자 측에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그것에 예. 맞춰서 우리가 대응을 한다. 바로 실종 신고를 했는지. 네. 그죠? 바로 실종 신고를 했으면은 그 실종 신고한 거에 따라서 경찰이 회사로 연락 들이닥치거나 아니면 연락이 네. 오거나 아니면 뭐 가족들이 회사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랬을 때 자기네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부분을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뭐 사실 뭐 이게 사라진 다음 날 아침에 전화를 이유가 없잖아요. 네. 뜬금없이. 그죠? 기다리면 되는 걸.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조금 있으면 저 출근할 사람을 왜 엉뚱하게 그런 시험지 얘기도 묻고.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해서 확인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라 8시 출근 시간 35분이면 전에. 갔잖아요. 제가 네. 그 고든이 남자들은 보통 9시여도 출근을 일찍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든이 그날 따라 뭐 더 일찍 출근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최규현 팀장한테 네. 어제 인사과장이 황인희를 납치해서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최규현 팀장이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아라. 집에도 연락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대화를 했대요. 그러고는 저희 집에 전화를 한 거였어요. 네. 8시 35분에 네. 황인이 뭐 시험지 어디다 뒀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다는 거는 핑계였고 네. 네. 저희 집 동태를 살펴보려고 전화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든이 최규현 팀장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어저께 네. 상황을. 근데 팀장하고 고든하고 이 사태를 얼렁빨랑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집 동태만 살피고 숨기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을. 이 급박한 상황인데. 둘은 고 씨하고 최 팀장이 네. 인사팀장이 그 짓을 하게 된 부분을 그러니까 강제로 납치를 했다고 하면은 만약에 최 팀장이나 고 씨는 인사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네. 그러니까 회사 내 소문도 있겠고.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일어났던 스토리를 좀 알고 이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런 회사에 얘네들은 네. 소문이 금방 돌아요. 네. 저 인사과장 저 별론데 뭐 예를 들면 네. 이런 거다 아니면 뭐 좀 사고 뭉친데 아니면 뭐 조금 그런데 이런 것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낌새만 채도 이거 좀 큰일인데? 라는 생각을 금방 했을 수 있죠. 최 팀장이나 사람. 그래서 공기업들이 안에 접근하기 힘든 건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이 지난 6월 2일 인사과장 이 씨가 원주 경찰서에 들어섰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말에 따라 시신이 있다는 곳으로 출동하였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봉리의 한 지방도로. 도로에서 4m가량 떨어진 야산에 아카시아와 쌀이나무까지 등으로 덮여있는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황인희 양이었습니다. 자수 4시간 뒤에 쓰여진 원주지방서의 검찰 전달용 지취 건의서의 내용입니다. 원주 성지병원 문진수 의사의 사망 소견. 변사자는 위 발견 장소에서 머리를 도로 쪽으로, 다리를 야산 쪽으로 하고 상의 검은색 나시티, 하의 검은색 스커트를 착용하고 맨발인 상태로 누워 있었으며 피의자가 자신의 넥타이로 변사자를 끈졸림사함으로 인해 목의 사큰과 우측 안면, 목 좌측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검사가. 네. 이거는 하여튼 예. 네, 알겠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2005년 6월 1일 어머님은 이상하게도 피의자 본인이 자수를 하기 전에 회사에서 피의자 이 씨를 해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고 인사명령에는 아무런 해고 사유도 없이 단 한 문장 해고를 명함이라는 것만 적혀 있었습니다. 해고 사유도 없는 이 해고 덕분에 피의자 이 씨는 자수를 할 때 이미 회사 사람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후에 인터뷰 내용입니다. 회사 측은 이 과장의 부하 직원 살인사건으로 회사 이미지에 커다란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언론 보도 등에 있어서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 이아무개와 전 직장 이아무개라고 표시되는 것은 회사 이미지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후에 임원진 4명이 사건을 담당했던 원주경찰서에 다녀간 것을 어머님이 확인하였습니다. 어머님 후에 인터뷰입니다. 피해자인 우리 가족에게 경찰이 살해 사실을 알려온 시간은 자수 시간에서 4시간이 경과한 밤 10시 30분이었습니다. 회사에는 이 과장이 자수한 지 30분 만인 밤 7시경에 알렸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을 인지한 경찰서는 피해자의 신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을 텐데도 가해자 측 회사에 먼저 알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틀 뒤 임원진은 경찰서 방문 이후 피의자 이 씨는 특별 인사명령으로 재직기간 동안의 업적을 감안하여 해고권을 취소하고 면직 처리를 한다는 조처가 내려집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2008년 사실조회 요청에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당사는 망 황량의 사망사고를 접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이 과장에 대하여 2005년 6월 1일자로 해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당사 규정상의 위반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회사의 좀 이상한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인사과장 이용석이 자수하기도 전에 네. 해고 조치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사과장 이용석은 일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수를 했어요. 그런데 일과 시간 전에 벌써 자수하기도 전에 해고 조치가 벌써 되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먼저 알고 있었다. 그렇죠. 선생님, 이거는 아무래도 당연하죠. 네. 그건 기본적으로 나중에 말씀하시겠죠. 원주라는 도시, 원주라는 데와 네. 송유관공사가 연결이 돼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왜 원주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연결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경찰서보다 먼저 자수하기 전에 먼저 회사에서 알고 있었다는 거는 이 과장이 그 사이에 회사에 먼저 연락을 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최 팀장이 연결이 되겠죠. 최 팀장. 최 팀장이 네. 낌새를 챘겠죠. 뭔가 이상한 일이 있을 것 같다. 최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럼 최 팀장이 수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이상하다라고 해서 위에도 알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바로 이제 그 인사과장한테 연락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이제 중간 간부 단계에서는 알게 됐겠고. 네. 그러면 그 상황이 진짜 납치만 있었는지 그 이상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때 알았는지 조금 뒤에 알았는지는 좀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네. 그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이제 이 송유관공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죠. 간부가 인사과장 정도의 사람이 이 같은 이 참혹한 짓을 했다고 하면은 송유관공사 자체가 특별 근로감독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그건 거의 이사진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서영선 입장에서 역으로 생각해보면 걔네들이 빨리 털어내고 싶었겠죠. 그죠? 우리 회사 사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인 거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인사과장이었을 때 사고가 난 거잖아요. 재직 기간 중에. 그러니까 네. 흔히 말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네. 그러니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가 분석하는 사건 이야기. 크라임. (2005년 5월 30일) 늦은 밤 23 딸에게서 벌써 연락이 왔어야 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불안해진 어머니는 이리저리 연락을 돌려봤지만 황인희 씨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경찰서에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딸의 직장 상사인 인사과장 이 씨였습니다. 그가 황인희 씨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고 자수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문득 어제 걸려온 회사의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회사의 최 팀장이 난데없이 집에 별일 없냐는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는 직장 후배 고 씨가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후 사건의 뒤에는 회사의 그림자가 짙게 끼어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공기업에 입사해서 즐거워하던 황인희 양의 마지막엔 생각도 못한 회사의 뒷면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을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무거운 사건을 좀 다룰 건데요. 더욱 좀 자리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피해자의 어머니이신 유미자 어머니께서 좀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좀 사건을 다시 또 복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을 좀 널리 알리기 위해서 큰 마음 먹고 나와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마음속으로 좀 따뜻하게 좀 마음속으로 좀 박수를 치면서 어머님을 같이 좀 맞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 인사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일을 제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크루께서 철산 로키님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머님이 아직도 지금 해소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발언을 하고 계신다라고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어머님께 한번 연락을 해서 이렇게 어머님을 좀 만나 뵙고 그리고 이렇게 또 방송을 하기로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의 날카로운 범죄 분석. 배상훈의 범죄 분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었습니다. 황인희 양은 2002년 명지전문대학교에 입학한 후에 졸업도 전에 2003년 8월 1일 들어가기도 힘든 공기업에 교수 추천으로 입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쁘고 자랑스러운 딸이 그렇게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2005년 5월 30일 벌써 퇴근했어야 할 딸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핸드폰도 받지 않았고 밤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애타는 심정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인 31일 오후 2시 회사 후배인 고 씨에게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고 씨가 퇴근하는 황양을 자취집에 있는 서현역까지 태워다 줬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래도 집에 갔구나,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31일 오전 8시 35분 황인희 양의 본가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사의 최 팀장이었습니다. 최 팀장은 황인희 양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없다고 하자 시험지를 어느 곳에 두었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다며 집에는 별일이 없냐라고 별안간 물었습니다.